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준비한 2024년도 Big Questions in Medicine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학연구원 연구지원부장 그리고 생화학교실 소속인 배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 행사는 의학 분야의 빅 퀘스천을 비전공자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이질적인 아이디어의 색다른 결합을 유도하고 혁신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이어온 행사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본 행사를 주관하신 의학연구원 신현우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상은 좀 어수선한데요. 그래도 의학연구원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연구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뒤, 또 20년 뒤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과 어떤 생각을 넓히는 장으로 이런 Big Question Medicine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 명예교수님이시고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도 그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간의 많은 경험과 또 그 연구 경험을 토대로 어떤 질문들이 아직 미지의 세계에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비전공자이시더라도 편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열어주실 분은 신현우 원장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학과 교실 명예교수님이시고 현재 땡큐 서울의원 원장님이신 성명훈 교수님이십니다. 성명훈 교수님께서 우리는 맛을 아는가라는 굉장히 재미있을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연을 듣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다 같이 즐겨주시고 성명훈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명훈입니다. 오늘 특히 이 Big Questions in Medicine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 하는 토크인데 제목도 우리는 맛을 아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늘 맛을 보고 하루 종일 맛을 보고 하지만 또 이 질문에 이렇게 쉽게 대파실 수 있을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로 우리가 맛을 보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입과 코를 많이 들여다보고 그런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많이 봤지만 또 쉽게 답할 수 없고 임상에서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식이 많지 못한 그런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약간 도발적인 제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맛에 대해서 좀 맛을 보도록 그렇게 해보죠. 오늘 주제는 맛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조금 더 어필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제목은 미각, 후각, 하위감각이라는 좀 재미없는 제목이었는데 바꿔봤어요. 우리는 맛을 아는가 하고 타이틀도 좀 색깔도 넣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맛을 얘기하면 맛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도 여기 계시지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것이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같은 몇 가지 맛이 있다. 맛의 종류가 있다. 또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정도 얘기가 떠오를 거고 또 최근에는 뭐 5번째 맛으로 감칠맛, 우마미라는 것이 있다. 이 정도 알면은 상당히 이제 맛에 대해서 좀 맛을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일하는 또 좀 생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맛을 보는 기관으로 미뢰, 또 이런 유두 이런 게 있다. 또 미각신경이 있다. 이 정도 이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맛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말초에 있는 혀나 코에서만 느끼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뇌에서 느끼는 거고 그런 맛은 느낌이고 맛의 경험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맛을 느끼는 과정에 대해서 맛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풍미를 느끼고 결국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또 이 맛과 풍미, 느낌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후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인간이 느끼는 맛, 풍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맛 얘기를 하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 뭐 혀에 그림 그려놓고 미각 지도 해가지고 단맛은 어디서 느끼고 쓴맛은 어디서 느끼고 이런다는 그 전통적인 그런 개념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20세기 초반에 그 당시에 뭐 또 의학 연구의 선두였던 독일에서 제시된 이제 논문의 결과,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몇 가지를 빠뜨렸어요. 스케일을 빠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이 오로한 나싱으로 혀의 앞에서는 뭐 단맛을 느끼고 뒤에서는 쓴맛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거의 100년 넘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다시 측정하고 또 리셉터를 연구한 결과 뭐 꼭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느낍니다. 다 리셉터들이 있고 하지만 약간의 그 차이는 있는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오류를 범한 분이 이제 에드워드 G 보링이라는 그 당시 하버드 대학에 있던 대단히 권위 있는 그 심리학 교수님이었는데 이름이 보링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고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보링 피규어라고 이런 그림을 제시해서 우리 인지 과정의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했던 분입니다. 맛을 얘기하면서 이제 오감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우리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부에 일어나는 현상을 감지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느끼죠. 오감 외에도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육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완전히 어떤 진짜 감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육감으로 균형,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이제 이퀄리브리움도 육감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오감을 얘기합니다. 동물들은 여러 가지 다른 감각도 느끼는 것이 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각이나 청각에 비해서 뭐 미각, 후각, 또 촉각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뭐 관심이나 또 영향력이 좀 떨어져 있었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이제 이 맛이라는 감각, 미각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다지 많지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때에서부터도 이런 기록이 있기는 한데 감각에는 5가지가 있고 맛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께서는 맛은 일종의 촉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단맛과 쓴맛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맛들은 이들의 조합으로 된다 이런 식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뭐 중세를 지나면서도 이 서구의 사상 체계에서는 학문 체계에서는 이 미각, 후각, 촉각은 좀 하위 감각으로 돼가지고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이 적었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들면서 뭐 데이비드 휴음이나 이런 칸트 이런 사상가들이 몸에 대한 감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이 이제 철학계에서도 생기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18세기를 Century of Taste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번역이 좀 재밌어요. 취미의 세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때 맛을 본다는 미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19세기부터 이제 이 맛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기 보면 Physiology of Taste라는 이 책을 브리올라 사바링이라는 그 변호사예요. 대단한 미식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쓰면서 맛에 감지하는 우리 몸의 기관과 어떤 기본 미각 이런 생각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이 1825년에 써진 책이고 1949년에 번역이 되는데 우리 의학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세요. 아주 통찰력 있는 이런 맛에 대한 생각을 몇백 년 전에 했습니다. 동양은 또 어땠나? 동양은 우리 공자 얘기가 나와요. 대단하다 싶은데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책은 공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공자의 손자가 쓴 책인데 사장에 중용 사장에 보면 지미장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맛을 아는 챕터다. 가지고 쭉 써 있는데 뭐 읽어봐도 잘 모르겠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인막불 음식이야 선능짐이야 이렇게 있어요. 가지고 막불 음식 선능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 중에 마시고 먹지 않는 이는 없으나 맛을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 많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뭐 동양 문헌을 다 섭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보면 또 이 공자가 편찬한 서경이라고 하는 사서삼경의 일부를 보게 되면은 홍범이라고 하는 편에 보면 맛에는 5가지가 있고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단맛에 오미가 있고 이것은 오행으로 연결이 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 오행의 이론을 우리가 지금 볼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정말 독특한 것이 이런 우리 이 동양의 문헌에도 이 그림을 표시해 가지고 수금지화목, 수화목금토에 따라서 오행에 따라서 5가지 맛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홍범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공자께서 쓰신 글이에요. 맛을 따로 설명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오행에는 소리도 있고 색도 있고 맛도 있다. 그런데 맛을 따로 설명하는 것은 맛의 속성이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간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대단히 인사이트풀한 그런 코멘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자 자신이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여러 문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고대 중국 사회에서는 미각을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감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본 미각이라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미각은 여러 문화와 시대에 걸쳐 가지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맛들을 좀 다른 종류의 맛들을 이제 기본 미각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더하기 이제 감칠맛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는 단맛과 쓴맛만 기본 미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또 고대 중국에서는 매운맛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5가지도 얘기했다가 아마 여기에 보면 200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0년 이전에는 대개 4가지의 기본 맛을 생각을 했다가 2000년 이후에 이제 우마미가 5가지의 기본 미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 기본 미각을 이런 문화적인 그런 다른 종류의 맛 더하기 거기에 개별적으로 미각 신경이 감지하는 그런 수용체가 확인되어 있는 것을 기본 미각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5가지를 보통 얘기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2000년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 이후에 우리 뭐 네이처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저널들의 테이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아티클들을 숫자를 보면 2000년 지나면서 굉장히 확 늘어요. 많은 지식이 쌓여 있고 미각 지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혹시 들어오실 때 종이 스트립을 받으셨어요? 받아서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뭐한 20명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어떤 맛을 느꼈습니까? 쓴맛. 받았는데 그 쓴맛을 느낀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받았는데 쓴맛을 느끼지 못한 분 손 들어 보세요. 제법 많네요. 여기 한 1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또 쉬어보면요. 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990년 스토리인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일 때 그 전용기 있어요. 에어포스 1에 브로콜리를 싣지 말아라 이렇게 오더를 했어. 그랬더니 캘리포니아가 브로콜리의 그 산지였는데 거기 이제 농부들이 열받아 가지고 5톤인가를 백악관으로 날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Stir, and I still hear about it today. There are truckloads of broccoli at this very minute descending on Washington. The donation and 여기다가 좀 delivery to the 캡션을 White House 적어놨어요. were prompted by a statement recently made by President Bush that he disliked the vegetable. My family is divided. I do not like broccoli, and I haven't liked it since I was a little kid, and my mother made me eat it, and I'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I'm not going to eat any more broccoli. Now, for the broccoli vote out there, Barbara loves broccoli. 네,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브로콜리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파워풀한 대통령. 이제 아까 그 스트립 주신 게 지금 이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맛이라는 감각은 왜 있나? 뭐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있잖아요. 이건 맛이라는 감각은 왜 있는가? 맛의 존재론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맛은 맛을 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맛을 느끼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맛이라는 걸 중간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느끼는 존재는 우리 동물이죠. 동물들이 맛을 느낍니다. 초식 동물도 있고 육식 동물도 있고 잡식 동물도 있고 인간도 있고요. 맛을 주는 존재는 무생물도 있고 생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맛은 결국은 맛을 주고 받으면서 이거 먹을 건지 아닌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결국은 동물의 영양과 안전을 위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단인 것이 맛이라는 매개죠. 하지만 인간은 잡식 동물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인간은 또 맛을 만들고 맛을 또 찾아내고 그렇습니다. 맛에는 5가지가 있다라는 기본 맛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각각의 맛이 추구하는 어떤 찾아내는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단맛은 당분과 탄수화물, 짠맛은 염분, 우마미는 단백질, 신맛은 산, 그래서 뭐 발효된 것이든지 아니면 부패한 것이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쓴 것은 독성이 있는 물질을 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맛을 5가지를 구별할 때 뭐 당분, 그러니까 스윗, 우마미, 솔트 같은 것은 좋아하는 맛에 이제 속할 수 있고요. 신맛이나 쓴 맛은 좀 싫어하는 맛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다 이제 우리 영양을 찾는 것과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을 찾는 이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염분 같은 것은 낮은 농도일 때 적당히 짤 때는 맛있고 좋아요. 하지만 아주 짜지면 싫어집니다. 또 산도 비슷하죠. 적당히 새콤할 때 좋고 하지만 너무 시면 시고요. 쓴맛은 쓰기도 하지만 또 좋아하게도 됩니다. 쓴 것이 모두 유독하지도 않고 또 쓰지 않은 것도 유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맛은 생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략 어떤 맛을 보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쉽게 들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1988년 소아과 소아 발달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갓난 아이한테 단맛과 쓴맛 이런 것들을 주었을 때 표정들이 이래요. 아주 힘들죠, 그렇죠? 더 놀라운 것은 울트라사운드로 산모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의 얼굴 표정을 엄마가 케일, 그 약간 쓴맛이 나는 야채를 먹을 때는 이런 표정을 지었고 또 당근을 먹을 때는 이렇게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맛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아주 기묘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고 생존에 필요한 것이죠. 또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쓴 커피나 쓴 맥주도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즐거움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채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맛을 좀 더 맛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고든 셰퍼드라고 하는 그 예일에 있는 뉴로사이언티스트가 만든 이제 비디오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슬라이드 몇 장으로 좀 줄였어요. 와인을 이용해서 맛을 보는 것을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을 맛보거나 할 때 맛보는 것이 입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기대도 하고 하는 게 있죠.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우리가 와인을 맛보거나 음식을 맛볼 때 먼저 냄새를 맡게 되고요. 숨을 들이쉬면서 냄새를 맡죠. 그리고 입 안에 넣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냥 삼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씹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맛을 주는 물질들이 이제 몸 안에 입 안에 이제 퍼져야 되고 또 공기에 입 안에 있는 공기로도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음식을 씹으면서 혀 자체에서 맛, 아주 좁은 의미의 맛도 느끼고 냄새도 나고 또 이것이 거친 음식인지 부드러운 음식인지 미끈미끈한 음식인지 이런 걸 느끼고 또 따뜻한 것인지 찬 것인지 이런 온도 같은 것들이 이제 다 한꺼번에 느껴지죠. 그러다가 준비가 되면 삼킵니다. 삼킬 때에는 소프트 팰릿이 네조페링스를 딱 닫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점심 식사하시면서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음식물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동작이 있습니까? 한번 물 한번 해보세요. 응? 권주수 선생님. 물 드시고 그 다음에 있는 동작은 숨을 내쉽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내셔요. 그때 삼키면은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생하죠, 그렇죠? 소위 에스피레이션 우리 임재준 교수님 계시지만 에스피레이션 유모니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바로 숨을 내쉬는 이 동작에서 이제 우리 레트로네이지얼 스멜, 후비강 후각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풍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럴 때 풍미가 형성되는데 여기 바로 이제 우리 뇌 오비터 프론탈 코르텍스에서 이 여러 가지 자극들이 모아져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게 맛있다, 기분 좋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등의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걸 이제 감각질이라고 그러는데 철학에서는 이제 퀄리아라고 해서 감각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뇌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맛을 느낄 때 여러 가지 작은 감각들이 모여져서 풍미를 형성하는 이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후비강 후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맛과 냄새와 촉감 등등등이 풍미를 만들고 느낌을 만드는데 좀 익숙한 그림일 텐데요. 맛의 그 미각 자체는 혀에서 느끼고 후각은 코에서 느낍니다. 이 자극들이 이제 뇌로 들어가죠. 그럴 때 입에서 느끼는 미각은 우리 미각 신경이 뭐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시험도 보고 하면서 이제 아는데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작용을 해요. 오른쪽 왼쪽
그래서 도합 6개의 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던던트하게 중복적으로 돼 있어서 그만큼 뭐가 하나 고장나도 다른 신경들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안전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그널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뉴클레오 스트렉투스 솔리타리우스로 대부분 감각들이 이제 거기를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리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뇌관에 있는 뉴클레우스로 해서 한번 정거장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살라무스로 올라갑니다. 대부분 감각들이 살라무스를 지나가는데 이 올팩션 후각은 살라무스를 바이패스해서 이 아미그달라를 하고 연결되어 있어 이런 감정과 기억과 이런 거 연관되어 있는 아미그달라를 지나면서 살라무스를 바이패스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비토 프론탈 코르텍스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이 컨버지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세레브랄 코르텍스 어딘가에서 우리가 느낌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뭐 정리해 놓은 것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하지만 뭐 간단하게 일부러 복잡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벨이 1단계, 2단계, 3단계식으로 가서 각각의 말초에서의 그런 감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뭐 말씀드린 대로 미각과 후각은 미각과 촉각은 살라무스를 지나지만 후각은 여기를 바이패스하고요. 오비토 프론탈 코르텍스에서 이게 컨버지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여기 이제 3차 미각 피질이라고 그랬는데 anterior cingulate cortex나 medial prefrontal cortex나 또 다른 곳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일 낮은 단계에서는 이것이 무엇이냐, 짠 것이냐, 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스티뮬러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느낀다면 그것이 이 두 번째 단계 오비토 프론탈 코르텍스에서는 이제 하나의 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프레젠테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의 결정을 이제 우리 더 상위에서 하게 되는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영화는 다 보셨어요, 그렇죠? 혹시 느끼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영화 내내 나오는 하나의 감각의 키워드는 냄새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화장실 장면도 있고, 뭐 홍수가 나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 냄새 가지고 칼부림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냄새는 그 살라무스를 지나는 것보다 직접 그 아미그달라를 지나면서 오비토 프론탈 콤플렉스로 가가지고 보다 이 감정과 이런 기억과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명이 되죠. 여기는 조금 익숙해요, 그렇죠? 혀에는 여러 가지 유두가 있고 파필라가 있다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펀지폰 파필라예요. 여기 뒤에 있는 거가 서컨발레이트 파필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V 쉐입으로 이렇게 있고요. 입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은 필리폰 파필라인데 여기는 테이스트 버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다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비인후과 환자도 있고 뭐 다른 환자 과에서도 이제 보시겠는데 램지 한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헐피스 조스터가 페이셜 러브에 생긴 상황인데 여기 보면 입천장에 베지클들이 있습니다. 여기 페이셜 러브 엔딩이 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베지클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헐피스 조스터 대상 포진이 뭐 예방 주사 맞고 당신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입안에도 생긴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상당히 이거는 페이셜 러브에 생기기 때문에 안면신경도 마비가 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리어스한 그런 컨디션입니다. 근데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가지고 손가락에다가 소금물을 이렇게 살짝 한 다음에 입천장에서부터 뒤로 싹 이렇게 뒤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요 중간쯤에 갑자기 짠맛을 느낄 거예요. 아, 여기가 우리 페이셜 러브 엔딩이 와 있는 데구나. 이렇게 한번 저기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미래가 있다 이런 걸 아실 겁니다. 미래의 모양은 서컨발레이트 파필라를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겨 있고 크로스카스라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땡땡땡땡 있는 것들이 다 미래입니다. 여기 미래죠.
미뢰는 이쪽 루멘 쪽으로 작은 구멍이 있어갖고 만물질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여기가 한 100여 개의 세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꽃봉오리 같이 되어 있고 여기에 너브 엔딩이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뭐 좀 익숙할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네이처에 여기 당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잘 정리해 놓은 이런 그래프가 있어서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나오고 등등 하고 미각지도는 틀렸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미래 모양도 이제 알게 됐고요. 아까 우리 테스트 스트립으로 했던 거가 PTC라고 하는 물질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페닐치오카바마이드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게 1931년에 발견이 된 물질이에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 여기 1939년에 이 PTC를 가지고 에딘버러 동물원에서 당대의 유명한 생물학자들이 침팬지들한테도 테스트를 했어요. 물어보아서 맛이 쓴맛이냐 어쩌냐고 알 수는 없었지만 침팬지들도 비슷하게 75%, 25%의 비율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75%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느꼈고 나머지 25%는 가만히 있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다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걸 계속 진행을 못했는데, 그리고 1992년에 이 리셉터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좀 다시 보면은요, 1992년에 이제 G 프로테인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1994년에 노벨상을 이걸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미래를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 흥미롭게도 이거는 한 2, 3주마다 계속 새로 바뀝니다. 리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독특한 이런 신경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2000년 들어서면서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마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한 10여 년간 진행되면서 많은 지식이 쌓이면서 진행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2000년 들어오면서 2002년에 비터 리셉터, 스윗 리셉터, 우마미 리셉터가 이렇게 이제 초반에 발견되고, 이어서 사워, 솔티 하는 것에 대한 리셉터들이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G 프로틴 커플 리셉터죠. 그래서 GPCR 계통이고, 나머지 둘은 이온 통로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어서 최근에는 이 미뢰가 오랄 캐비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다. 뭐 트라케에도 있고 등등 여러 곳에도 다른 곳에도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라오랄 테이스트 버드, 익스트라오랄 테이스트 리셉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이제 아주 핫 이슈죠. 뭐 잘 아시는 걸 수도 있는데 잠깐 다시 보면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는 단맛, 감칠맛, 쓴맛 리셉터가 있어. 그걸 타입 1, 타입 1, 타입 2 이렇게 나누고요. 이온 통로에는 소듐과 이제 하이드로젠 이온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둘 다 리간드가 붙게 되면 이온 통로는 문이 열려서 이온이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 생각하고, 뭐 조금 다른 이론들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GPCR의 경우는 바깥에 리간드가 셀 바깥에서 붙게 되면 꿈틀꿈틀하고 이 스트럭처가 움직여서 안쪽에 여러 가지 이제 체인 리액션을 일으키면서 신경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아까 GPCR도 타입 1, 타입 2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타입 1에는 이게 다이머입니다. 그래서 감칠맛과 단맛, 그래서 R1, R3의 다이머, 또 R2, R3의 다이머 가지고 R3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 타입 1 리셉터의 경우에는 익스트라셀룰라 파트에 이런 주걱처럼 생겨 있는 만물질을 캡처하는 이런 트랩 같은 것이 있어요. 이름이 또 재밌게도 비너스 플라이 트랩인데, 이거는 파리지옥이라는 그 식충식물이 있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타입 2의 경우는 이런 익스트라 셀룰라 도메인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맛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칠맛과 단맛은 뭐 한 가지의 리셉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쓴맛을 느끼는 리셉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폼이 있고, 지금 인간의 경우에도 한 25가지 종류의 다른
쓴맛을 느끼는 리셉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GPCR하고 관련되어 있는 노벨상이 뭐 7, 8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에 G 프로틴을 발견하고 1994년에 노벨상을 이제 수상했는데 이 굿맨, 길맨이 제가 학생 때 공부하던 양리학 교과서 저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 분인지는 잘 몰랐었는데. 그리고 2004년에는 이 올팩토리 리셉터에 대한 연구의 공로로 이제 또 노벨상이 주어졌고요. 감각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노벨상 한번 잠깐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4년에 후각생리에 대해서 노벨상이 있었고 그 전에 한 10여 년마다 이렇게 저기 감각신경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2021년에는 혹시 제가 미각에서 누가 봤나 하고 했었는데 통증과 이런 압력 같은 것을 느끼는 그 리셉터에 대한 연구로 해서 다 관련 있는 이런 연구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이제 서명환 선생님 계시지만 1914년에 3.1운동 우리 하기 전에 그때 로베르트 바라니가 전정기관의 생리를 밝혀서 노벨상을 밝혔어요. 우리 요새 뭐 이석증이라고 불바질 어지러운 병. 3.1운동 하기 전이에요. 아주 놀랍죠. 재작년 3년 전에 노벨상을 받은 그 내용인데 잠깐 보면 TRP 이온 채널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언트 리셉터 포텐셜 이온 채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제 통증이나 이런 압력이나 이런 것을 느끼는 그런 것인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30여 개의 그 패밀리가 있는데 그 중에 6개 정도가 그 온도를 느끼는 그런 패밀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개 정도가 이제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높은 온도죠. 56도가 프로테인 디내추레이션이 오는 온도인데 여기 되면 여기 가면 D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여러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느끼는 리셉터들이 다른데 그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케미칼들이 이 리셉터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이제 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캡사이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TRPV1 그래서 한 45도 정도 되는 리셉터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를 먹을 때는 뜨겁게 이렇게 핫하게 느끼는 거. 그래서 이게 핫하다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어 박하 같은 경우에는 25도 정도 되는 리셉터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늘도 매워요. 그렇죠? 고추는 매울 신자를 쓰고 마늘은 한자로 맹랄이라고 합니다. 아주 신자가 2개나 들어 있어요. 아주 그런데 이 마늘은 같은 매운 맛인데 조금 다르게 이런 찬맛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느낄 때에도 같은 맛도 온도에 따라 갖고 스레시홀드가 좀 변합니다. 그래서 단맛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서 금방 꺼내서 먹으면 잘 몰라요. 조금 있다가 먹으면 더 달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짠맛도 우리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다가 좀 놔뒀다가 먹으면은 더 짜요. 그렇죠? 한약도 쓸 때 뜨거울 때 먹어야 좀 덜 씁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아까 그 우리 미래가 2, 3주마다 새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 너브 엔딩은 라이프롱하게 한 번 있으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리셉터가 바뀌면 다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단맛 리셉터가 생겨 있는데 단맛 파이버가 오지 않으면은 이게 맛이 이상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유도하는 물질이 클론이 됐어요. 유도하는 그 물질이 밝혀졌는데 그것을 이제 발표한 분의 그 저자가 이호준 교수님이라고 노스웨스턴에 계신 분인데 아주 참 재미있는 관찰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익스트라 오럴 테이스트 버드, 익스트라 오럴 테이스트 리셉터에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온 전신에
이 테이스트 리셉터가 발현이 되는 것이 이제 지금 확인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있죠. 거기에 타입 1도 있고, 물론 소디움 채널 같은 것은 키드니에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다 각자 하는 일들이 각 기관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좀 그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런 기관에도 테이스트를 관장하는 이 리셉터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신기한 것은 예를 들면 이 스펌인데요. 스펌에도 우마미 리셉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스펌이 좀 더 안정적인 운동을 하는데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아주 상당히 그 디테일한 이런 관찰들도 있고, 각 기관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뭐 이런 레스피라토리 트랙 같은 경우에는 쓴맛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극되면 실리아가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관찰들을 하고 있어. 아마도 약을 개발하는 데도,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도 이제 이런 지식이 동원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맛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 뭐 복잡하죠. 하지만 더 복잡해질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이제 리셉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보면 고쿠미라는 것이 있어요. 우마미가 이제 그 감칠맛으로 일본 사람들이 했는데, 이 고쿠미도 일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맛인데, 아마도 칼슘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맛으로 진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스트립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용체가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쓴맛 수용체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쓴맛 수용체는 GCPR의 그 타입 2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사람은 한 유전자 자체는 4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펑션하는 것은 25개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잡식 동물의 대표적인 설치류 같은 경우는 이제 40개 이상의 다양한 쓴맛 리셉터를 가지고 워킹하고 있고요. 고양이는 그런 맹수들은, 육식 동물들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12개. 닭은 또 맛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3개고요. 더 한 것은 돌고래는 아예 이런 없어요. GPCR이 그러니까 있는데 다 휴도전이 돼서 꺼져 있습니다. 아마도 돌고래, 펭귄 이런 동물들은 그냥 통째로 먹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은 진화에서는 진화 과정에서 이제 퇴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어 같은 경우는 쓴맛 수용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진화 과정에서 상어는 아주 초기에 형성된 그런 척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또 쓴맛이라는 기능은 또 최근에 발전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테스트했던 것이 PTC라고 하는 물질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발견된 게 1931년에 듀뽕사의 이제 그 화학자인 아서 폭스가 이런 분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마침 자기 친구인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칼 롤러 교수가 놀러 왔어요. 이름도 그래. 그래서 이따가 쏟았어요. 쏟았는데 이 가루가 칼 롤러 교수는 이렇게 쓰냐라고 했는데, 이 아서 폭스 자기는 하나도 쓴 게 아니었어요. 아까 테스트 수립했지만 전혀 맛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이것이 왜 다르지 하고 찾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1930년대에 엄청나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장에 부스를 갖다 놓고 오늘 하듯이 전부 테스트를 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익슬리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확인한 것이, 느끼는 사람들이 우성, 못 느끼는 사람들이 열성. 멘델의 법칙 비슷하게, 근데 분꼴이 있잖아요. 그래서 1대 2대 1처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맛을 보신 분 중에 상당히 쓰게 느낀 분도 있고, 어느 중간 정도로 느낀 분도 있고, 전혀 못 느끼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우성이 PP로 있는 분들은 상당히 쓰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1대 2대 1 정도의 이런 분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현상이고,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그 민족과 식성에 따라 갖고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테스트를 몇 개 한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15%에서 20% 정도 리포트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보게 되면은 20-30%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빅 퀘스천스 인 메디신도 대략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랄까요? 한 것은 이 PTC를 감지하는 리셉터가 T2R38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발견된 쓴맛 리셉터죠. 근데 이거를 클로닝해서 처음 발표한 게 사이언스 2003년 논문인데 거기에 퍼스트 오서가 지금 경북대학에 계시는 김언경 선생이세요. 그래서 경북대학 쪽에서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침팬지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그래서 이게 아마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갈라지기 전에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주인 아날리시스를 했더니 침팬지에서 이 PTC를 느끼는 현상은 1대 2대 1 비슷하긴 한데 제네틱 레벨에서 몰레큘러 레벨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게 사람도 그렇고 침팬지도 그렇고 이 쓴맛을 구별하는 이상한 기능이 왜 생겼을까? 그건 아직 잘 모르는데 아주 굉장히 궁금하죠. 후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 속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냄새 맡는 부분은 이쪽 윗부분입니다. CT 스캔을 보면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사람은 정상에 가까운 사람이고 굉장히 축농증, 부비동염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못 느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올팩토리 에피텔리움이 있어서 저 냄새를 느끼는 곳이고 여기 올팩토리 너브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수술해야 되겠죠. 이 그림은 2004년에 그 노벨상 이제 수상을 이 후각 시스템 연구에 대한 공로로 이제 두 분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노벨 위원회에서 낸 일종의 퍼블릭 프레스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그림인데 아주 좋습니다.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냄새 물질이 이제 코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리셉터에 달라붙어요. GPCR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녹색 냄새 물질은 녹색 리셉터에 붙을 것이고 적색, 붉은색 냄새 물질은 붉은 리셉터에 이제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대개 세포 하나에 한 가지 수용체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한 400여 개의 리셉터가 지금 다른 리셉터가 있어요. 그리고 생쥐의 경우는 한 1000개 정도가 있고 놀랍게도 우리 전체 유전체의 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이 후각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테이스트 버드는 한 2-3주에 한 번씩 바뀐다고 그랬는데 후각 이 에피텔리움은 한 3개월, 2-3개월마다 한 번씩 리제너레이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너브의 리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클루가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게 하는데 빨간 붉은 것이 이제 붉은 것에 결합하고 푸른 것은 푸른 것에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올팩토리 벌브에서 이것들이 이제 모이는데 정말 여기가 참 절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붉은색 리셉터들은 붉은 글로메룰루스로 모이고 푸른 리셉터들은 푸른 글로메룰루스로 모여요. 아주 정말 정교한 이런 연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생쥐는 쥐의 경우에는 이 리셉터의 종류가 한 1000가지 정도 돼요. 1000가지 정도 되고 사람은 한 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글로메룰루스의 개수는 또 쉬어봤어요. 예일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쉬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생쥐의 경우에는 한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5,600개, 몸이 커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리셉터가 400개인데 여기 한 5,600개, 그러니까 1대 16의 수렴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참 대단히 그 인상적이고 의미가 있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컴비네이션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학적 모델을 계산했더니 사람들도 1조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색을 구별하는 것보다 더
더 자세하게 구별할 수 있다. 소리를 구별하는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이 수렴률 얘기를 잠깐 더 드리면 우리 이진법으로 우리 컴퓨터가 다 진행되잖아요. 1대1, 1대4 이렇게. 1대 16이라는 숫자가 참 뭔가 미닝풀한 이런 숫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차 접속을 할 때 이 사구체의 수렴률이 다른 포유동물은 1대2고 인간만 1대 16입니다. 침팬지도 1대2예요. 그래서 인간만 1대 16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이걸 보면서 이런 그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AI 보면 맨날 이런 그림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접촉할 때, 여기서 한번 정거장을 갈아탈 때 어떤 우리 머릿속에 결국 냄새를 만드는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이제 생각이고요. 이런 AI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이런 AI 모델도 제시가 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마도 1대 16이라는 이 숫자에서 인간 진화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가 이 책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뉴로 게스트로노미, 뉴로 이놀로지 이런 책이 있는데, 이놀로지라는 이런 이상한 단어는 번역을 하면 양조학이라는 뜻이에요. 술 만드는 술에도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냄새 하면은 뭐 개가 가장 아주 냄새를 잘 맡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도 개보다 못하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의 경우는 우리 들락날락하는 숨이 갈라져요. 냄새 맡는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들락날락하는 숨은 아래로 전합니다. 그래서 횡단판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가지고 냄새는 이쪽 막다른 골목, 올팩토리 에피셀륨으로 다 모이고요. 여기서 숨을 쉬죠. 그래서 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후각세포수도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한 60배인가 많고. 그런데 들숨, 들여 마시면서 냄새를 맡는 아주 센시티브한 거에 이제 강하죠. 동물들은 이런 주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코와 입과 턱이 공통되어 있는 주둥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주둥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는 여기 콧구멍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들여 마시는 숨은 여기로 들어가고 내쉬는 숨은 이리로 나와요. 그래서 절묘하게 냄새 맡는데 아주 잘 돼 있죠. 동물들은 이렇게 주둥이가 있습니다. 길던 짧던 주둥이가 있고 콧구멍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동물들입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고, 이 결정적인 사건은 아마도 이제 두 발로 걷는 걸 텐데, 여기 인간과 뭐 다른 동물들, 이런 다른 유인원들하고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쭉 있죠. 키도 커지고 털도 없어지고 등등등 있는데 말을 사용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차이가 됩니다. 이것과 오늘 얘기하는 맛과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인류 진화에 있어서 이런 그림들도 익숙하실 텐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고요. 이제 상상해서 지금은 다 이런 복원하는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복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인하고 보고 침팬지하고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중 나와 있는 프로그레시즘, 주둥이 비슷한 것이 점점점 없어져요. 점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콧구멍이 정면을 바라보다가 아래를 내려갑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궁금한 거죠. 현대인은 앞장구예요. 가장 대표적인 앞장구로 생각해서 내가. 그리고 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입을 통해서 식도로 가고요. 들어온 공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레링스를 통해서 트라케어로 갑니다. 여기를 뒤에서 잘라 갖고 보게 되면은 들어온 공기는 가운데 레링스로 가고, 먹은 음식은 이제 양쪽 옆으로 이 계곡을 따라 가지고 식도를 따라서 내려가죠.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여기서 이런 교통 혼잡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가끔 살에도 걸려서 킥킥거리기도 하고 또 위험하게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찰스 다윈도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의 기원을 보게 되면 제가 찾아봤는데 191페이지에 있더라고, 원본에.
PDF 파일을 찾아갖고 했더니 정말 이렇게 있어요. 찰스 다윈도 여기 이제 번역을 해보면 우리가 삼키는 음식과 마시는 음료의 모든 입자가 폐로 떨어지는 약간의 위험을 가지고 기관의 위에 구멍을 통과한다는 정말 이상한 사실이 있다. 내가 잘 모르겠다. 왜 그런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 다시 나오는데 우리 숨 쉬는 건 이렇게 오고 먹는 건 이렇게 지나가지고 교통 혼잡이 일어나. 이 그림하고 뭐가 좀 다른지 아시겠어요? 갓난아이의 측면입니다. 갓난아이는 이 레링스가 바로 이 소프트 펠릿에 붙어 있어요.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젖을 빨면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조카나 아기들을 한번 보세요. 갓난아이들은 먹고 숨 쉬는 게 바쁘게 둘 다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아까 해보셨지만 잠깐 참고 삼키고 숨을 내쉬어요. 그렇게 해야지 되죠. 아주 절묘한 동작이 일어나는데 애들은 이렇게도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들은 이 레링스가 굉장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펠릿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능적으로 분리가 돼서 숨길과 먹는 길이.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후드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페링스가 생기는 거죠. 인두라는 것이. 그런데 다른 영장류, 다른 동물들, 포유동물들은 이런 후두의 하강이 없어요. 하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변한 페링스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죠. 그래서 거의가 아니라 인간만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혼잡이 일어나면서 숨쉬기와 삼키기가 동시에 하던 아기가 어른이 되면서 그걸 못해요. 하면서 흡인이 되고 질식이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은 이건 정말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보다 한 100년쯤 뒤에 빅터 네고스라고 하는 분이 이것은 이런 위험해지는 에스픽시아도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인펙션이 되면은 죽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좋아지는 유일한 기능은 목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갈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일 때는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파이링스가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진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도약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레트로네이저를 스멜도 만드는 구조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도약이라는 이 표현은 이 책들 다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거기서 인류가 발달할 때 한 5만 년 전쯤에 이게 크로마뇽이라고 하는 그런 호모사피엔스의 이제 현생 인류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명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시기를 5만 년 정으로 생각했고 위대한 도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내용은 이런 책들에 보면은 다 있는데 바로 이것의 그 해부학적인 기능적인 구조적인 배경이 후두의 하강에 의해서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물론 후두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둥이 같은 이런 구조도 뒤로 가서 없어지고 결국 보컬 트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아주 큰 기능을 얻었잖아요. 하지만 흡인과 질식이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도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중이염 부비동염이 생겼어요. 여기가 좁아지면서 복잡해져 가지고 다른 동물들은 중이염 부비동염이 잘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말랑말랑해졌기 때문에 어퍼 에어웨이 obstruction으로 한 100년 전까지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이 교통사고가 아니고 상기도 폐쇄였어요. 여기 부어가지고 또 특히 여기 사랑니 때문에 많이 그랬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요즘 겪고 있는 obstructive sleep apnea도 이 페링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키워드가 된 후비강 후각도 이 페링스가 생겼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표현이 좀 이상해졌는데 여기 횡단판이 있어요. 횡단판이 있어가지고 숨을 들락날락 쉬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냄새 맡는 이 기능을 가질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횡단판도 아까 우리 레링스가 내려가는 것도 사람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횡단판도 모든 포유동물에는 다 있어요. 그러다가 침팬지는 대형 영장류가 되면서부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독특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랜스버스 라미나가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후비강 후각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앞뒤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독특한 구조에 의해서 우리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지고 이 풍미가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또 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서 냄새를 더 많이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브레인 발달에 자극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풍미를 찾는 것이 인간들을 더 지혜롭게 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데 됐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 5가지 모든 감각이 작용해가지고 브레인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식을 먹고 삼키는 동작일 때 여러분 펑셔널 MR 같은 걸로 확인을 해보면 브레인의 가장 넓은 영역이 한꺼번에 액티베이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초기에 외부 자극인 이런 냄새, 맛, 질감, 모양, 소리 이런 것들이 플레이버를 만들죠. 그래서 오비트 프론탈 코르텍스에서 플레이버가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주관적인 느낌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디서 이 느낌이 생기느냐, 결국 의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것인데 철학과 뉴로사이언스에서 이걸 하드 프로블럼이라고 그러죠. 빅 퀘스천에 맞는 현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드 프로블럼. 이거 그때 여러 가지 기억과 감정과 또 경험과 또 단어 이런 것들이 언어가 다 표현이 돼가지고 우리가 맛을 이제 형성하는 것일 겁니다. 한 1년 전에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충 이런 얘기가 살짝 있어요. 거의 안 팔려가지고 아직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빅 퀘스천이지만 또 얘기하다 보면 많은 퀘스천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과정과 기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의학적인 것, 심리, 철학까지 아주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분야의 이런 어프로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오늘 병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펑션을 잃게 되면 또 굉장한 그 안정과 생존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코비드로 대표되는 인펙션도 영향을 주고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라 또 나이가 들면 우리 귀 잘 안 들리는 것 마찬가지로 미각이나 후각도 다 떨어집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리제너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푸드 디벨롭하는 데도 이 미각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할게요. 네, 굉장히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통찰력 있는 그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마지막 얘기하셨던 이제 그 밸류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맛이 좋다라는 게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 아주 썩은 것 같은 그 홍어회를 입에 가득 넣고 있을 때 우와 맛이 좋다라고 한다는 게 이게 뭔 상황일까요, 이게? 최 선생님이 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요. 그걸 어떻게 엔조잉 할 수가 있는지 인간이. 네. 여기 오른쪽 트머리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그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것이고 어떻게 일률적으로 좀 판정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또 결국은 하드 프로블럼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뭐 그 단계가 1, 2, 3단계로 나눈다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종류에 따라서 우리 브레인의 반응이 달라지는데 그 2단계부터는 그것이 자신이 만족을 하느냐 그 보상에 따라서 그 브레인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뭐 여러 많은 관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단계나 3단계나 마찬가지로 몸에서 반응하는 그 자극의 피드백의 평가의 그 근거가 사실은 이렇게 그 어떤 머티리얼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보상과 만족과 상태와 그 양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자기 본인의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사람마다 사실은 다른 것이죠. 뭐 저는 홍어회는 좋아하지 않지만.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맛의 리제너레이션 파워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제 귀 수술을 하다 보면 고막 아래로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네. 수술 중에 잘라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까지 한 명도 맛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인지가 그냥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호소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또 인지 기능이 되는 초등학생, 중학생에서 저희가 너브를 잘라도 그런 호소를 안 하는 걸로 보아서 혹시 이 어린 나이에 이게 펑션을 잃었을 때 혹시 플라스틱하게 리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파워가 좀 다른 게 아닌가 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거기 그래서 좀 제가 사실은 이비인후과 의사고 우리 코다 팀파니를 뭐 수술을 하다가 희생시키는 경우도 뭐 종종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최근에는 거의 구체적인 오브저베이션이 없습니다. 한 20년 전까지 좀 있는데 거기에는 일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테리토리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좀 리제너레이션 하는 것 같은 그게 있어요. 하지만 이 너브 엔딩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잘 연결은 돼 있지 않고요. 아마도 분명히 조직학적으로나 이런 해부학적으로 거기에 연결이 저하돼 있을 것이 분명한데 그 다른 쪽에서 아마 컴펜세이션이 아마 센트럴에서 그것을 아마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최근에 대만에서 생주에서 코를 막고 과연 이 올팩토리 센스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양쪽 코를 다 먹었더니 생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 코만 했더니 한쪽에 그런 심지어는 테이스트 파필라가 발달이 덜 됐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관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그 스트럭처럴리 문제가 있을 텐데 아마 센트럴 컴펜세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드리자면 코를 막으면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수용체 작용으로 맛을 느끼는 건데 코를 막으면 왜 못 느끼게 될까요? 에어플로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코를 막고도 열심히 씹고 있으면은 조금 느껴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삼킨다는 과정이 나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묘한 코오디네이션에서 삼키기도 하지만 삼키고 숨을 내쉬잖아요. 내쉴 때 그 뮤코자에 묻어있던 그 몰레큘에서 기화되어 있는 볼레타일 몰레큘들이 확 쏟아져 들어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 코의 구조는 입구가 좁고 뒤에 네조페링스가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로에서 올라오는 날숨 때 프레셔가 훨씬 더 강해요. 그것도 요즘 무슨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내믹스로 다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앞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뒤에서 올라올 때 냄새 감각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씹으면은 코를 막아도 감기 걸렸을 때도 조금은 맛을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뒤에 계신 분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듣다가 한 가지 궁금해진 게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쓴맛 수용체가 조금 진화적으로 나중에 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비터 리셉터들은 이제 어버시브한 물질들을 조금 어보이드하기 위해서 발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화적으로 쓴맛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쓴맛을 좀 찾고 오히려 즐기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카페인 같은 것도 동물들은 이제 독성 물질이라서 피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좀 즐기면서 먹고, 그래서 이러한 어버시브한 톡식한 물질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좋은 플레이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쓴 것이 항상 독한 건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독성이 없더라도 또 쓴 것도 있고 또 독성이 있어도 쓰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이제 오는 것이고, 뭐 커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 그 카페인의 양리학적인 현상 때문에 일종의 어딕션 되는 그런 것들이 더 작용을 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도 하고요. 술도 마찬가지고, 술도 기본적으로는 쓴맛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좋아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쓴맛 맛의 그 페노타입, 지노타입하고 관련돼 있고, 뭐 푸드의 프레퍼런스라든지 또 그거하고 연결돼 있어서 심장병이나 이런 뭐 캔서의 인시던스나 장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엄청난 그런 스케일의 에피데미올로지컬 스터디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늘 강연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해주신 성명훈 명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